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 제 코너에는 뭐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모셨는데 오늘은 이상희 제주대 교수님 모셨습니다. 이상희 교수님은 뭐 대학 교수로서보다는 복지국가 소사이티 외부단체 대표로서 널리 알려주신 분인데요. 주제를 복지국가가 이 대선의 쟁점에 하나가 돼야 된다. 뭐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주제가 마음에 드십니까? 네, 아주 흡족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뭐 이 복지국가 담론을 그동안 널리 퍼뜨리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왜 이 시대에 복지국가가 주요한 쟁점이 돼야 되고 또 뭐 시대 정신의 하나로까지 이렇게 불리고 있는지요. 그걸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사실 아주 오래 전에는요, 가령 뭐 한 15년, 20년 전쯤에 1990년대 한 중반까지만 해도 외환위기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경제가 지금처럼 이렇게 양극화되어 있지는 않았었어요. 뭐 외환위기를 뭐 97년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양극화가 되면서 서민들의 삶이 굉장히 어려워졌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일자리가 굉장히 힘들어져서 사람들이 살기가 어려워지는 법인데, 근데 옛날에는 말이죠, 이게 가족들이 돌봐주기도 했어요. 그렇죠. 어려운 식구들을, 가령 뭐 동생이 어려우면 형님이 돌봐주고, 그렇죠. 자녀들이 어려우면 이게 부모님이 또 돌봐주고, 뭐 이런 게 가능했죠. 네. 근데 지금은 그게 불가능해졌죠. 왜냐하니까 나 살기도 힘들고, 그리고 부모님 모시기 어렵죠. 형님도 동생 돌보기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이제 가족 복지가 거의 해체가 되었고요. 그래서 양극화는 되었고, 가난한 사람은 늘어났는데, 그런데 이제 지역 공동체나 가족 공동체가 서로를 돌봐주는 그 구조가 이미 다 해체되어 버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얼마 전에 왜 저 도올 김영옥 교수가 그 안철수 현상이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민중들이 어쩔 수 없어서 내지르는 비명 소리다. 저는 그 소리 듣고는 사실은 섬뜩했습니다. 이렇게 정말 작가적인 표현이 어디 있어야 전곡을 찌르는 네, 표현이었죠. 네. 그래서 제가 이게 바로 민생 불안의 현 주소구나. 그래서 제가 복지국가야말로 지금의 이제 시대 정신이다. 예. 복지국가를 통해서 국가가 제도적으로 복지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면 이제 모든 국민이 최소한 복지라고 하는 기본적인 기본적인 삶만큼은 이제는 보장받을 수 있으면 그러면 이제 자신감을 갖고 자기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시대, 그게 바로 복지국가고 국민이 지금 요구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이제 좀 오랫동안은 일종의 그 중산층이 많은 나라였고, 네. 그런 사회인데 그 중산층이 붕괴하고 양극화가 이렇게 진행되면서 이제 격차 사회 또는 뭐 어떻게 보면 계급 사회로까지 나아가고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 복지 내지는 뭐 어떤 지역 공동체나 기타 혈연 관계나 이런 서로 상부상조하던 그런 어떤 시대도 지나가 버리고, 이러면서 복지국가가 이제 시대의 화두로 떠올랐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하자면 이런 겁니다. 그 판을 바꾸어야 될 상황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 한 시대를 이제 마감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의 한 시대라고 하는 것은 가족과 지역 공동체, 그러니까 가족 공동체, 혈연 공동체, 그다음에 지역 공동체, 이런 다양한 어떤 공동체가 내 삶의 안정감을 보장해주고 또 나도 공동체에 기여하는 이런 형태가 작동 가능했는데 이것이 신자유주의 시장 만능의 사회, 이걸 인해서 양극화가 되어버리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이 기존의 구조가 작동하지 않는 사회가 되어버렸잖아요. 기존의 것이 작동하지 않는데 새로운 것은 생겨나지 않는 이 고통과 절망의 시기가 지금이거든요. 그 새로운 것이란 뭐냐, 그럼 기존의 과거 거를 복구할 거냐, 다시 그러면 가족을 옛날처럼 대가족 중심으로 복구하고 지역 공동체를 복구하는 게 과연 그게 진보냐, 또 가능하냐.
저는 그건 진보도 아닐 뿐더러 가능하지도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소위 말해 정치 공동체가 다시 재정립되고 그 재정립된 정치 공동체, 즉 복지국가라고 하는 이 새로운 개념의 미래 지향적인 국가 공동체가 정치 공동체가 제대로 역할을 해서 제도적으로 다시 이제 가족과 지역 공동체의 재건을 도모하는, 저는 이게 바로 소통이라고 보거든요. 예. 지금 이게 바로 우리의 시대 정신이다. 그래서 복지국가가 이번 대선에 최대의 화두이자 쟁점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제 주장입니다. 예.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새누리당도 경선이 끝났고요. 좀 됐죠. 한 달쯤 됐죠. 네. 또 민주통합당도 최근에 경선이 끝났습니다. 그대 여야의 두 정당의 경선도 끝나고 대선 후보도 결정되었는데 어째 지금 뭐 어떻게 이 복지국가가 좀 그 사람들에 의해서 충분히 논의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굉장히 지금 슬픈 상황에 저희들이 직면해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이 지금 슬픈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요. 제가 왜 슬픈 상황이라고 설명드리는가 하면 우리 국민은 2010년도 그 6월 달에 지방선거 있지 않습니까? 네, 60 지방선거. 네. 그때 이미 우리 국민은 열망을 표현했습니다.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면서 보편적 복지라든지 자칫 말해서 무상급식으로 대변되는 보편적 복지를 해달라고 요구했고 그게 민주당에 의해서 받아들여졌고 그리고 또 박근혜 전 대표가 아버지의 꿈은 복지국가다라고 이야기했고 그래서 여야 간에 복지국가 경쟁을 했거든요. 그게 불과 1년 반 전이었고 그때는 오히려 쟁점이 되었죠. 쟁점이 크게 되었죠. 네, 네.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을 반대하면서 주민투표를 강행했잖아요. 네. 그리고 낙마했죠. 네. 그리고 새로운 시장 선거를 했잖아요. 네. 그때 최대 쟁점이 뭐였습니까? 무상급식이었고 그렇죠. 보편적 복지였거든요. 네. 그 선별적 복지를 주장했던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 그 이걸 갖고 서울시장 전면적인 대립이었죠. 나경원 대 그리고 저 박원순 이 구도에서 박원순 현 시장이 이제 이겼단 말이에요. 사실 그 인물로 보면 나경원 훨씬 이쁜데 그런데 박원순 시장이 이긴 건 아무래도 보편적 복지의 승리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인물도 인물이지만 그게 농담이었습니다. 아닙니다. 인물이지만 그 세력으로 보면 예. 사실은 예. 나경원 쪽이 훨씬 더 컸죠. 그렇죠. 그런데 소위 말해서 바람이 저쪽으로 부르는 거죠. 예. 그 바람이 바로 보편적 복지에 대한 국민의 그렇죠. 열망이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상하게 4.11 총선으로 다가오면서 변질되기 시작하는데 저는 그 변질의 최대의 그 책임을 져야 될 정치 세력은 저는 민주당이다. 어허. 민주통합당이 만들어졌을 때 그렇습니까? 민주통합당이 10%를 압도했거든요. 예, 예. 한 번도 민주통합당이 여당을 이겨본 적이 없었어요. 여론조사에서. 예. 그러다가 민주통합당이 출범하면서 10% 앞섰죠. 예. 여론 지지율이 10%포인트면 이쪽에 40% 얻으면 이쪽에 30% 얻었죠. 그런데 4.11 총선의 과정에서 그야말로 국민의 열망을 받들지 않는 그걸 주저앉아 버렸어요. 네, 네. 그런 오만한 태도를 보였고요. 겸손할 줄 몰랐습니다. 오만했고 국민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원하는 걸 하고 싶었어요. 아하. 그래서 국민은 뭘 하고 싶었는가 하면 민생 문제를 해결해 달라. 그래서 복지로 가자, 복지국가로 가자. 이게 국민의 열망이었는데 하면서 노령화 청년 실업 맞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달라. 청년들은 네. 스펙 쌓아도 소용이 없거든요. 안 되니까 어떻게 좀 해달라. 어르신들은 자살로 항거하잖아요. 우리 어르신들의 자살률이 유럽 어르신들의 5배거든요. 네. 왜 유럽 어르신들 한 명 돌아가실 때 우리 어르신들 5명이 자살하냔 말이에요. 이거는 지금 항거하는 거예요. 청년들이 지금 산포 아닙니까? 연애도 결혼도 출산도 다 포기해버리거든요. 네. 이건 대대적인 국가를 향한 우리 사회를 향한 이 스트라이크를 걸리는 거예요. 파업입니다. 그럼 여기 정신을 차려가지고 제 최고의 지지를 받고 국회의원 선거에서 과반을 점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민주통합당이 겸손하게 그 뜻을 받들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민생보다도 검찰개혁하겠습니다. 한명숙 대표의 일성이 그거였거든요. 그리고 그때 민주통합당의 2등이 누구였습니까? 문성근 대표 아니었습니까? 문성근 최고위원이었죠. 문성근 최고위원이 뭐라 했습니까? 노무현에 복수를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지금 국민들은요. 정오의 정치를 우리 국민들은요. 검찰개혁. 자기들 자기들의 염원이죠, 그게. 네,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네들의 염원이
검찰의 원수 졌고 그리고 복수하고 싶고 그런 거는 뭐 제가 그걸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맞아요. 그것도 해야 돼요. 하지만 국민이 원하는 거는 국민이 권력을 줬을 때는 그거 하라는 게 아니라 민생 문제 해결하라는 거예요. 자, 그럼 선생님, 총선이 그랬는데 이 대선도 지금 좀 심각해요. 사실은 지금 우리가 제일 우려했던 것이 이번 대선이 말하자면 박정희와 노무현이 다시 또 붙는 대결 구도, 이걸 우리가 제일 우려했잖아요. 이건 뭐 박정희, 뭐 물론 박정희도 훌륭하신 전 대통령이고 노무현도 훌륭한 전 대통령이지만 돌아가신 분이잖아요. 이미 과거의 사람이란 말입니다. 두 분이 이미 고인 대신 귀신인데 말이죠. 귀신끼리 붙는 이 선거는 과거 지향적이 되고 미래 지향적이 아닌 이런 선거가 되고, 또 국민의 쟁점과 이렇게 떨어진, 말하자면 예전의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 간의 이 대결 구도가 다시 또 재현되는 이런 선거가 지금 될 우려가 다분해졌습니다. 어떻습니까? 저 위키트리에서는 그냥 솔직하게 말해도 되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다. 여기는 뭐 편집 없습니다. 솔직하게 예, 말씀드릴게요. 제가 예, 솔직하게 예. 저는 이게 다른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솔직해야 되겠다는 이유는 제가 오늘 이 자리에는 제가 제주대학교 교수 자격으로 왔기 때문에 네. 학자로서 제가 네. 그냥 말씀드립니다. 네. 저는요, 박정희 정권은 공과 과가 뚜렷하게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예. 공은요, 산업화에 성공한 것은 분명히 공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사회권으로 대표되는 그 인간의 기본적인 생존권, 그리고 정치권으로 대표되는 기본적인 민주주의의 원리, 여기에 대해서는 무참하게 짓밟았습니다. 그래서 그건 과입니다. 공과 과가 뚜렷한 정권이죠. 내가 박정희 시절에 3번 내가 감옥 갔다 왔습니다. 네, 그렇죠. 굉장히 가슴 아픈 일입니다. 어쨌건 뚜렷하게, 그러니까 공에 대해서는 막 사람들이 찬양하잖아요. 네. 과에 대해서는 막 욕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찬반이 너무나 뚜렷한, 소위 말해서 이게 정오의 정치의 시대다, 이 말을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자, 노무현 정부 한번 볼까요? 노무현 정부만큼 찬반이 뚜렷했던 시대도 없었을 겁니다. 열렬한 지지자, 열렬한 반대자가 뚜렷하게 갈려 있었죠. 이게 강준만 교수가 이야기한 정오의 시대, 정오의 정치인데요. 근데 박정희 정권 못지않게 노무현 정권도 공과 과가 너무나 뚜렷해요. 그렇죠. 무슨 말인가 하면, 공은 박정희 대통령 시대 때 이루지 못했던 과에 해당되는 소위 말하는 정치적 민주주의, 이것을 이루어냈다. 탈권위주의. 박정희 대통령이 권위주의의 상징이라면 이분은 탈권위주의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탈권위 정치적 민주주의의 완성이라고 하는 거대한 업적을 이루어낸 건 엄청난 공이죠. 그렇죠. 수평적 사회를 만들어놨습니다. 최소한 권위주의와 관련해서는. 그런데 또 과는 뭐냐? 과는 그분이 원했든 원치 않았든 간에 어쨌건 우리 대한민국을 신자유주의 양극화 사회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네. 감세를 하셨고요. 규제를 완화하셨고요. 네. 그리고 비정규직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늘어났던 시기가 민주정부 10년이고, 특히 노무현 정부 시기에 복지의 예산도 늘어났지만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일자리가 양극화되었고, 비정규직이 늘어났고, 노동이 유연화되었고, 그 유연화된 노동 덕택에, 노동 때문에 노동자들의 삶이 피폐해졌습니다. 이거는 분명한 과죠. 그러니까 정치적 민주주의의 공과 사회경제적 민주주의에서의 과, 이게 너무나 뚜렷한 겁니다. 자, 이 두 세력 간의 만약에 대결이 이번 대선에서 벌어지면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뭐냐? 미래로 못 나갑니다. 무슨 상황이 벌어지는가 하면요, 미래를 놓고 벌이는 정책 경쟁의 상황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과거를 놓고 벌이는 네거티브 공방전이 벌어질 겁니다. 그렇죠. 누가 더 과가 많은지를 캐내는 작업을 할 겁니다. 박근혜 후보가 그 경선에서 이겨서 후보가 된 후로 벌써 뭐 인혁당 문제니 장준하 선생 문제니 이런 문제가 자꾸 불거진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거 갖고 자꾸 더 논란 벌리는 사이에 네. 국민들 짜증이 많이 날 것 같아요, 벌써. 네, 그리고 이제 이쪽에 이제 후보가 이제 정립이 됐기 때문에 네. 조만간에 또 네. 저쪽 또 새누리당 쪽에서는 네. 노무현 시대의 과, 네. 그걸 또 캐내가지고 또 까벌리고. 그렇죠. 근데 서로 상대의 이제 부분만. 과만. 예. 그럼 도대체 이 나라는 그럼 공은 없는 나라냐? 예. 공을 더 발전시키고 과는
극복해야 되는 게 미래로 가는 길인데 그렇죠. 근데 미래로 못 나가고 과거에 잡혀 있을 가능성이 크다. 상대가 잘한 걸 좀 칭찬해주면 안 되니까 이게 서로 경쟁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미래를 향한 경쟁을 할 것을 제가 요구하는 겁니다. 예. 그 미래를 향한 경쟁, 그게 뭐냐? 그게 바로 복지국가를 대선의 최대의 정책 이슈로 띄워내는 건데 아, 그렇습니다. 이게 침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주제를 참 잘 잡으셨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가 잡은 겁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 그런데 그래요. 이 방법이 없을까요? 이제 참 석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번 대선이 국민들이 바라는 그런 어떤 대선이 못될 우려가 지금 다분히 커지고 있다. 우리가 국민들이 바라는 어떤 문제들이 토론되고 그래서 또 그런 어떤 토론을 통해서 국민적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 되고 누가 당선이 되든지 그런 어떤 합의가 또 실천에 옮겨지는 그런 이제 큰 하나의 어떤 뭐랄까 토론의 장이 돼야 될 텐데요 대선이. 그런데 뭐 서로 뭐 네가 뭘 어떻게 했난동 옛날에 수십 년 전에 뭘 어떻게 했나 그런 네거티브 공세나 서로 벌이고 있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다. 이상희 교수가 생각하실 때는 어떻습니까? 그 지금 방법이 없을까요? 뭐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뭐 이상희 교수가 그냥 출마하시죠. 방법이 있죠. 예, 방법이 있고, 방법이 있습니다. 있고, 그리고 저는 조만간에 저는 국민이 명령을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명령을. 저 국민의 명령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예. 항상요, 우리 국민은 좋은 방향으로,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발전하는 방향, 그게 진보죠. 예. 사회의 진보적 발전의 방향으로 우리 국민들이 늘 명령을 했거든요. 예. 더 이상 그러면 늘 그래 왔습니다. 그런 대립구도를 거부할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예. 국민은요, 예. 과거를 놓고 버리는 소위 말해서 먼 과거와 가까운 과거 사이에 논쟁, 네거티브 공방전, 그리고 진흙탕 싸움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미래로 가기 위한 미래를 놓고 정책 경쟁을 벌여라라고 국민이 요구할 겁니다. 예.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명령을 저는 조만간에 국민이 내리실 것이다라고 저는 보는데요. 그 가능성을 제가 이제 하나 발견을 하고 있어요. 엊그제 안철수 교수가 이제 안철수 후보가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네. 출마 선언을 해버렸으니까 네. 후보가 되어버렸죠. 예. 근데 이분이 경제민주화를 한마디 언급했거든요. 예.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의 경제민주화는 시장개혁에 불과하다. 시장을 개혁하자. 지금 시장이 지금 엉망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뭐 정글이잖아요. 힘센 어떤 일각이 다 먹어치우는 그냥 야만적인 불공정 거래가 맞습니다. 가능하죠. 야만적인 그야말로 횡포죠. 그게 그래서 동반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 이 나라가 불균형으로 치우치고 최근에 제가 네. 중소기업 하는 분을 만났더니 이 법이 없다, 무법천지다. 왜 그러냐니까 혹시 대기업하고 문제가 생겨도 저쪽에서 거대 로펌을 또 이렇게 해버리면 그냥 어떻게 해서든 그냥 이긴다는 거죠. 저쪽이. 그래서 방법이 없대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약간의 규제를 도입해서 시장을 좀 바로잡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 소위 말해서 시장을 가급적이면 시장의 논리로 바로잡으려고 하고 또 일부 국가가 규제를 하는 그래서 그 정도에 머물고 있다. 이 말을 한 겁니다. 어제 그제 안철수 후보가. 그리고 민주당이죠. 민주당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 재벌개혁, 경제민주화를 재벌개혁으로서 생각한다. 그러니까 재벌을 자유화, 좀 더 자유시장 쪽으로 이제 민주화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재벌 개혁은 소유 지배구조, 소유 지배구조에 주로 초점을 바꾸고. 두고 뭐 검산분리라든지 출총제라든지 이런 걸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그 돈을 한 푼도 안 드는 거죠. 정부 입장에서는 돈 한 푼 안 들이고 그냥 규제만 해가지고 어떻게 재벌의 족쇄를 조금 채워놓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시도인데 사실 이 시도는 지난 20년 동안 늘 있어왔던 시도였는데 잘 안 됐던 거죠. 이번에 또 문어발 경영은 그 사이에도 훨씬 더 많이 늘었죠. 민주정부 10년 동안 제일 많이 늘었죠.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그 우리 솔직해야죠. 그 참여정부 때 그 삼성하고 손잡으면서 삼성 덩치 제일 키워놓은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뭐 어쨌건 제가 오늘 그 이야기를 하자는 건 아니고요. 사실 경제 민주화가
재벌 개혁으로 이해되고 있죠, 민주당에서는. 그래서 시장 개혁과 재벌 개혁이라고 하는 이 여야의 경제 민주화를 이해하는 방식이 너무나 협소한 거예요. 사실 경제 민주화라고 하는 것은 복지 국가로 가기 위해서 경제가 공정해져야 되잖아요. 경제를 공정하게 만들기 위한 일련의 정책 패키지가 경제 민주화거든요. 네. 그럼 이걸 복지 국가라고 하는 큰 틀에서 경제 민주화를 이해해 줘야 되는데 지금 일부러 그걸 안 하려고 그래요. 복지 국가 따로 경제 민주화 따로 이렇게 떼내는 겁니다. 이 의도가 어디 있는가 하면요. 복지 국가를 만들려면 조세 재정 정책을 통해야 되잖아요. 즉 국민이 세금을 능력에 따라 더 내고 그게 핵심이죠. 그 돈을 가지고 경제에도 개입하고 복지에도 개입해가지고 경제와 복지를 통합적으로 발전시키는 게 그래서 우리 민생의 양극화를 해결하는 게 이 복지 국가인데 그런 이 복지 국가로 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경제 민주화 조치들을 가지고 이게 무슨 거대한 이념 체계인 것처럼 복지 국가를 밀어버리고 경제 민주화를 전면에 내세우는 거는 결과적으로 세금 이야기를 하기 싫어서 국가 재정 이야기를 하기 싫어서 규제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과연 성공할 수 있느냐? 저는 성공하지도 못할 뿐더러 이게 사실 국민을 속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네. 그래서 저는 국민을 속이면 안 된다. 우리 정치가 이게 바로 과거 정치고 구태 정치 아니냐? 그럼 저는 이제 미래로 가자라는 건데요. 근데 안철수 교수가 바로 그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출범 선언하는 아니 날. 지금 그래서 안철수 교수한테 큰 기대를 걸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안철수 교수 그 개인에게 제가 뭐 기대를 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이 자리에서 적합하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기대를 거는 거는 네. 그분이 그렇게 일단 포문을 열었죠. 포문을. 네. 그 정책 선거를 하자라고 포문을 열었잖아요. 저는 그게 기대를 거예요. 같은 의사 출신이니까 좀 은근히 지지하시는 것 같아요. 은근히가 아니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노골적으로 지지하는 겁니다. 그 예. 사실. 그러니까, 안철수 용기가 있는 네, 거죠. 안철수 교수가 네. 문제를 제대로 짚고 있다.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 네. 정확하게 짚었고 그리고 대선이 나가야 될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했죠. 네. 정책 대결로 가자. 미래로 가자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과거를 잡고 네거티브 논쟁하는 건 하지 말자. 네. 하지만 안 교수도 그런 말 했잖아요. 정당한 검증은 받겠다. 그 정당한 검증과 과거에 매달려 가지고 부정적인 그 경쟁을 하는 진흙탕 싸움을 벌리는 거는 그건 다른 거거든요. 예. 좋습니다. 그 이야기 조금만 지금 이제 시간이 뭐 얼마 안 남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복지국가 논의가 대선에서 실종될 뻔했다가 다시 이게 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반드시 살아난다. 살아납니다. 예. 그런 말씀이고. 저 국민의 명령이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네, 네. 그렇다면 지금 그런 어떤 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데서 어떤 복지국가를 만들 것인가 또는 무슨 어떤 아주 뭐 구체적 정책 문제 여러 가지가 쟁점이 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많이 있을 텐데요. 그중에 한두 가지만 정말 꼭 이런 문제는 이번 대선에서 정말 다뤄져야 된다, 토론돼야 된다 하는 문제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원하는 거는 판을 바꾸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판. 근데 그동안에 지난 20년 동안 특히 그러니까 지금 거의 20년 다 됐죠. 김영삼 정부 때가 본격적으로 세계화를 추진했거든요. YS가 삶의 질의 세계화,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내걸고 OECD에 우리나라를 가입시키면서 WTO 체제, 세계 무역기구 체제에 우리를 편입시키느라고 우루과이 라운드를 했고 그리고 우루과이 라운드 농업 개혁한 말이에요. 예. 예, 그리고 그게 몇 년도? 그게 92년도인가? 96년도인가? 뭐 그렇죠. 그 정도 됐죠. 네. 90년대 그리고 중반. 1994년, 5년, 6년 이때 다 추진된 일인데요. 그렇죠. 1994년, 5년에 주로 추진됐는데 이때 이제 경제 자유화 조치를 해가지고 금융을 완전히 개방해버리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본격적으로 편입된 거는 사실은 YS 대통령 때 시도한 겁니다. 그 여파로 외환위기가 왔고 그때 대통령이 된 사람이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었고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지금 이명박 대통령까지 이 지금 5년짜리가 4개니까 20년 아닙니까? 네. 이 20년 동안에 우리 대한민국이 걸어왔던 길, 즉 성자 독식, 패자 부활의 거부, 그리고 시장 만능 이 원리에 따라서 우리 사회가 양극화되어 왔는데 이 운영 원리를 이제 바꾸자. 함께 살자. 그리고 양극화를 줄이고 일자리도 10%의 좋은 일자리만 있고 그리고 나머지 90%는 정말 처참하게 일자리가 양극화되어 있으니까 우리 청년들이 처음부 다 10% 일자리 가기 위해서 만인의 투쟁을 벌이는 이 형국을 바꿔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극복해야 될 것이 이제 몇 가지 사사롭게 뭐 정책 사안을 몇 가지 좀 깔짝깔짝 고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좀 안철수 교수가 이야기했다시피 융합적 접근을 해야 된다.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어떤 하나 격가지를 치는 게 아니라 종합적인 접근, 융합적인 접근을 해서 문제의 본질을 해결해야 된다. 저는 근데 그러한 노력을 하기 위한 판가리 여기에 국민들이 저는 합의해 주실 것이다. 우리 경제사회 전반의 운영 원리를 새롭게 하는 것. 저는 이게 뭔지, 그러니까 우리 대선 후보들이 내가 만들고 싶어 하는 국가가 뭔지를 놓고 이제는 경쟁을 벌여야 됩니다. 그렇다 보면 그럼 그 길로 가기 위해서 무슨 핵심적인 정책 고리가 필요하냐라고 나올 거 아닙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는 일자리 양극화를 해소하는 거예요. 이걸 놓고 경쟁을 벌이라. 또 하나는 보편적 복지의 가장 대표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국민건강보장이 있죠. 이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모든 병원비를 해결하자. 건강보험 하나로 이것만큼이라도 우리 국민들에게 확실하게 비전을 주자. 뭐 이런 몇 가지 고리를 가지고 정책 고리를 가지고 미래로 가자. 이런 논쟁을 한번 전면화시키자라고 하는 것을 좀 제안하고 싶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래요. 뭐 이 이야기를 또 계속하면 여러 가지 뭐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시간이 제약이 있습니다. 여하튼 이상희 교수께서 보시는 이번 대선, 이번 대선은 한 시대의 이 어떤 그 마감 또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 뭐 이런 것이 좀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대선이다. 그런데 이 대선에서 바로 그러게 되기 위해서는 이 대선에서는 복지국가는 반드시 어떤 그 쟁점이 돼야 되고 또 복지국가는 그런 의미에서 경제민주화하고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여야 된다. 그리고 지금 좀 그런 논의가 실종될 위기에 있는 것은 후보가 양당의 후보가 좀 이게 말하자면 너무 이렇게 어떤 과거 대통령의 뭐 따님이라든지 또는 또 친구입니까 비실장입니까 뭐 이런 분들이 대모로 해서 이 굉장히 이거 과거의 그림자가 너무 이렇게 짙다. 그래서 좀 이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데 뭐 있는 것도 같다. 국민이 명령하면서 하실 것이다. 또 며칠 전에 안철수 교수가 바로 그런 어떤 배경에서 출마 선언도 해 주었는데 그런 움직임들을 우리가 관심 가지고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제가 한 말씀만. 한 말씀 더. 그렇죠. 국민이 좀 명령한다고 봅니다. 국민이 정해줄 줄 것이다. 그래서 또 국민이 명령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복지국가가 뭔지를 조금 더 아시고 싶을 욕망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국민들이 복지국가가 뭔지를 좀 알게 해야 되겠다, 아는데 도움을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제가 사실은 내 아이가 살아갈 행복한 사회라고 하는 이런 책을 제가 얼마 전에 출간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십시오. 저도 뭐 조금 이렇게 다 읽지는 못했고요. 조금 읽었는데 아주 그 중간에 해설도 있고 너무 쉬워요. 여기 술술 익히던데 김윤태 교수하고 두 분이 대담을 했죠. 아주 쉽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고맙습니다. 바쁘실 텐데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요 책도 제가 만나는 분들한테 다 이야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